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러 가지 이 종류의 이제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요? 이진숙 후보는 제가 교육위원회 간사 재선 시절에 네. 충남대학교 국정감사 때 처음 만났고 또 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진숙 후보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되면서 아마 지명되고 3일 후에 한번 국회 교육위원장을 찾아와서 딱 한 번 만났고 지금까지 뭐 전화 한 통화도 서로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의원들과 여당 네. 의원들은 장관 후보와 좀 만나서 예. 서로 뭐 같이 좀 계획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질의 같은 경우도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데 서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진숙 후보가 왔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딸 그 유학 보낸 거 2명. 예. 그거를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예. 제가 그때 처음 후보 지목되고 만나서 예.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까? 했더니 솔직히 그 딸을 보낸 거 그거는 자기가 교육부 장관 후보가 된 후에 마음에 제일 걸리고 네. 국민께 죄송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지금 그런 그 후보자의 마음을 국민들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교육위원장 할 때 가장 엄격했던 것이 증인들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여당 위원장이고 후보자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료 청원하면 성실히 제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궁할 것이다. 협조를 해라. 그랬더니 네. 그거는 협조하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성실히 95% 정도 제출했대요. 자료를 네네네. 굉장히 많이 냈네요. 그거는 정말 성실한 태도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진숙 후보가 여러 뭐 진보 매체까지도 비판적인 기조가 있어서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 번도 육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에게 지금 그 향하는 의혹을 직접 해명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진숙 후보에게 세 가지를 좀 희망하는 게 첫째는 예. 자기가 정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고백하라.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이 있다면 국민들께 처절하게 반성해라. 태도의 문제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진숙 후보가 그래도 평생 대학에서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교육 과제는 무엇인지 이진숙 후보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한민국의 교육 개혁을 펼쳐나갈 것인지를 선명하게 밝혀라. 이 세 가지 문제를 잘하면 네. 많은 의혹도 해소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겠지만 만약에 태도의 문제나 진실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이진숙 후보의 이 어려운 여론이 저는 잘 극복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진숙 후보자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 두 딸의 해외 유학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또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그랬나요?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학교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아이들을 미국에 보냈는데 이 부모 없이 미성년자를 규정 위반. 위반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녔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불법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불법 유무를 떠나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교육부 대한민국의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이 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요. 국내에서는 이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국내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아이들을 네, 이제 네, 한국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다 외국으로 가서 유학시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합의 또는 동의 이런 게 있을까? 저는 그날 이제 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죠. 예.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자녀를 조기 유학했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예. 과연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국회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전부 네. 해외로 돈 있으면 이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대한민국의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또 기득권 또 조금 부가 있는 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진숙 후보한테 예. 아, 왜 그러셨어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좀 솔직하시더라고. 성격이 굉장히 공대 어.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 솔직해요? 좀 솔직하세요. 어.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먼저 제가 그랬습니다. 그 너무 요즘에 공직자들이 사실 조기 유학에서 사실 이게 너무 요새는 좀 너무 평범한 얘기처럼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진숙 후보가 먼저 그것을 자기의 가장 약점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부분을 참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진숙 후보가 아니 다들 뭐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장 자기의 약점을 그 이야기를 딱 걸었네. 아 이분이 그래도 공감 능력은 있는 분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딸인지 모르고 주로 유학 간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 모든 청문회에서 공직자를 검증할 때 유학을 보내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나서 군대를 면제시키는 경우가 가장 지탄받는 일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저는 아이가 다 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위는 뭐 파병을 나갔다 그래요. 사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검증할 대상은 특히 학교에 계셨는데 예. 딸 둘을 유학을 보냈으면 그 학비 조달은 어떻게 했느냐. 예, 학비 조달.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런 예. 거 부당한 이익 챙겨서 보내지 않았느냐 입증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건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조기 유학도 비판받지만 조기 유학을 통해서 나중에 아이들의 군대 면제 네. 아니면 불법 부정부패 축제로 인한 그 유학비 송달 뭐 이런 거 송금 그렇죠. 이런 게 가장 비판받는데 그 부분은 해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딸을 미국에 보내고 작은 딸도 이제 언니 따라서 미국 가고 싶다고 아마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더라고. 엄마의 욕심, 아빠의 욕심이 지나쳤다. 그래서 엄마 아빠 욕심이 지나쳤다. 그래서 제가 정말 보냈고 지금 장관 후보가 되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하여튼 그런 정말 잘못했죠. 다만 저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은 잘 설명을 드리고 용서를 구해라 이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딸이 카네기 멜론대, 작은 딸이 이제 라이스대 학비가 매년 1억 이상이다. 근데 그 남편분도 교수셨대요. 예. 대학 교수가 이렇게 급여가 많습니까? 뭐 합치면 뭐 근데 2억 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1인당 1억씩. 저는 예, 저가 1인당. 알기로는 한 5천 그러니까 둘이 1년에 매해 한 1억 들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게 최근에 학비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당시 학비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1억이 채 비용이 안 든 것 같아요. 학비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증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이진숙 후보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또 뭐 유산을 물려받았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학비 문제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국민 정서법이라는 그거는 뭐 저도 절대 교육부 장관 자녀가 이렇게 둘 조기 유학 갔다는 것은 사실 비판을 모면하기는 어렵죠. 예. 어렵죠. 예.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공직 사회에 한번 우리가 자성할 문제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운 나쁘면 이런 거로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라 공직 사회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제 교육부에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이제 수장이 되는 분인데 한국에서 자기 아이들은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교육의 문제를 막 비판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이율배반적인 네. 행태다. 자기 자식은 전부 외국에서 공부시키면서 그 사실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뭐 지옥이죠. 그러니까요. 지옥. 이 네. 지옥을 견뎌내는 수많은 학부모들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게 저는 이제 좀 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비판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말 진정한 사과 그리고 이런 것을 단초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느냐 뭐 그런 깊은 고민과 대안을 잘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가장 솔직하게 밝히고 가장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자기의 모든 교육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잡겠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이제 소년공 출신이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다수의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보기에 이분의 이력이나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검토가 교육위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진숙 후보는 제가 뭐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은 안 들었지만 한 이진숙 후보를 지명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이제 우리 국무위원들이 남성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수도권에서 대학 졸업한 분이 아니라 비수도권 출신이라는 거. 네. 뭐 흔히 말하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거. 예. 세 번째는 충남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우리 민주당 진영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사람 우리 쪽 사람 아니잖아. 뭐 이런 비판적인 거. 예. 다만 이분이 공대 출신이고 색채를 연구한 분이라서 현대자동차에서도 많은 일을 성과를 냈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뭐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에도 뭐 협조했다라는 그렇죠. 비판이 있고 예. 또 지금 대전시장 국민의힘 대전시장을 도왔다라는 네. 이런 협조했다는 비판이 네. 있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의 통합 정책 약간 공대 출신의 탈이념적인 부분도 네. 아마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았느냐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가 정말 이념적으로는 소홀했다. 아. 다만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 적도 없다. 자기는 사실 이념적으로 살아오진 않았던 사람이다. 예, 비이념이다. 예, 뭐 비이념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분 만나면서 뭐 어떻게 이런 게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돕지 않았다고 나쁜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돕지 않고 내란 세력을 도왔다 그러면 저는 절대 그렇습니다. 용납하지 안 예. 된다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는 저에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이념적으로는 매우 중립적이었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진영에서 비판하는 왜 그런 그 이명박 뭐 4대강 같은데 뭐 아마 이제 그분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랑 엮여 있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일은 뭐 했을 수 있어도 자기가 이념적으로나 지지를 해본 적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아마 그분 부친이 민주당 쪽에서 옛날에 좀 활동했던 인사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네. MB 때 4대강 뭐 국민의힘 대전시장을 돕고 이것은 본인의 이력이니까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근데 사실이고. 도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건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청문 과정에서 이진숙 네, 후보자가 네, 어떻게 네. 해명하는지 보도록 네. 하고요. 사실 제일 심각한 것은 논문 표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 흡사 저 김건희 씨를 떠올릴 만한 수준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오타까지 예, 제자 논문을 베꼈다라는 비판입니다. 11개의 제자 논문 표절을 한 건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우리가 유지 가지고 엄청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유지가 YUJI라고 썼던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래하다를 I를 여의로 써가지고 큰 비판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김건희 논문은 제가 정말 야무지게 추격해서 제가 교육위원장 되자마자
교육 정책에 대한 뭐 저의 해법도 일부 제시했지만 가장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야당 때니까 김건희 논문을 제 교육위원장 때 매듭 짓겠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었고요. 계속 지금도 김건희 논문을 끝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진숙 후보의 논문 부분은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이진숙 후보는 딸의 문제였고 네. 저는 사실 논문의 문제를 제일 논문을. 걱정인데 첫째 논문은 학위 논문이 제일 걱정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논문은 이제 제자들 뭐 논문 가로채기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저는 일단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진숙 후보자 개인의 네. 석박사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학위 논문도 표절했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부 야당에서 처음에 일부 네. 진영에서 뭐 표절했다, 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50% 나왔다는데 이제 이진숙 후보는 카피큘러를 돌려보니까 뭐 많이 나오면 11%뭐 이렇게 나와서 논문 표절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심을 했던 거죠. 다만 논문 표절, 학위 논문 표절은 진짜 이건 방법 없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학위 논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연구 논문들이 예. 수십 편이 나오는데 예. 그거에 대한 부분도 뭐 제가 이진숙 후보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국립대 총장들 또 다른 총장들한테 들었는데 아마 오늘 이제 청문회 때 확인을 해야 되지만 네. 공대 논문이 좀 일반 우리 이제 뭐 인문사회 쪽 우리 공부한 사람들과 논문이 좀 많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논문들은 주로 이 우리가 논문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어떤 논문의 결론과 논문의 그 기조를 이 논문 쓰는 분의 기법으로 자기의 이 논리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인문사회 쪽이나 뭐 인문 쪽은. 네네네. 근데 공대나 건축공학은 공식 같은 걸 많이 인용하기도 있대요. 제가 그쪽 출신이 아니라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이 계속 번복되고 뭐 이런 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건축공학과 출신인 이진숙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될 것이고 아마 이제 오늘 뭐 수많은 국민들 또 전문가들이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다시 평가를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그거는 이준숙 후보의 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전 논문 부분을 사실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오늘 뭐 또 동아일보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그 제자 논문 통째로 표절했는데 아까 이제 초래와 비슷하게 그 10mm 정도를 정을 영문으로 또 한 거예요. WJD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방대 출신이고 네. 또 충남 지역에 대한 안배 네, 네. 그리고 통합적 차원에서 네, 네, 진보가 네. 아닌 그 저 비이념 네, 뭐 네, 중립지대 뭐 실용주의자 뭐 네, 이런 네, 네. 차원에서 뭐 그러나 경력은 MB 4대강 뭐 국민의힘 뭐 본인 뭐 절대 아니라고. 네, 하지만 네, 네. 뭐 국민의힘 쪽과 좀 비교적 역할을 했던 뭐 이런 등등을 요소를 뭐 배려한다 하더라도 이게 학자로서 말이죠. 예, 뭐 공대냐 뭐 인문사회냐 이게 다 떠나서 학자로서 어떤 기본 양심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논문 표절은. 네. 예. 하여튼 논문 표절은 모르겠습니다. 그 공대 출신이 아니시죠? 네네네. 네, 저희 딸이 네. 공대 아, 출신인데 그래요? 따님은 뭐라 그래요? 이해 안 된다. 아직 뭐 학생인데 아, 예 네. 이제 뭐 저 학부생이라서 뭐 길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 용납할 수 없다 얘기하죠. 그리고 청년층에서 그리고 이제 그 대체로 교수님들이 제자들 뭐 많이 시키고 이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 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베끼는 교수에 대해서 학생들이 좋은 점수 주지 근데 않죠. 그 예. 부분은 어찌 됐든 해명을 본인이 직접은 그러니까 직접 육성으로 국민들께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네. 이준수 후보의 이제 비판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뭐 여당 교육위원장으로서 이진숙 후보가 저와 짧은 만남에서 했던 이야기들 네.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평가받겠다. 뭐 이런 솔직함, 예. 그리고 진심 이런 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하여튼 논문 문제는 본인도 해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이진숙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요. 제가 작년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이제 김건희 논문을 제가 추적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축대랑 국민대가 논문 검증을 3년씩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사회 주요 인사의 논문에 논란이 됐을 때 예.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논문을 검증해서 발표해라. 근데 이런 취지의 법이에요. 네. 아니 진짜 이게 3년 반을 정말 국민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 법도 지금 이제 좀 얼마 전에 뭐 매체가 이제 단독 보도 썼는데 이 법도 좀 통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뭐 학자에 따라서 이 논문의 또 잣대가 달라요. 네, 뭐 네. 표절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을 이제는 교육부가 회피하지 말고 정말 그 논문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그 공정한 논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논문에 대한 네. 논란을 예. 빨리 없애야 된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충남대 교내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도 당시 상당히 논란이 있었.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분께.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총장 직전에도 네. 계속 그 찬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찬반. 설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찬반이 너무 팽팽했는데 자기가 약속은 했대요. 예. 소녀상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 취하지는 않겠다. 예. 다만 이제 확정을 자기가 못 지었다. 왜냐하면 그 충남대 내부에서 팽팽한 찬반이 있어서 총장으로서 예. 직권으로 그걸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 소녀상 문제도 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때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녀상 설치를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본이 소녀상을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만큼 부끄러운 자기들의 자화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독일, 미국 갈 때마다 소녀상을 계속 설치를 요청했는데 예. 이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본인은 하여튼 대학 총장으로서의 그 어떤 공론화 뭐 이런 것에 해결이 안 됐을 때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분은 무슨 어떤 가치관으로 뭘 위해서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는 뭐 그분에 대한 어떤 그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하고 저는 이제 사실 교육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좀 했고요. 이제 그분은 그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저한테 해주긴 했는데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과연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걱정들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고등교육, 대학 쪽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또 기타 총장님들도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근데 모든 게 이제 교사 출신이 장관이 되면 고등교육에 취약할 수도 그럴 있고 수도 뭐 있죠. 이거는 뭐 당연한 네. 얘기인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초중등 교육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부에 유능한 공직자들과 잘 설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공교육 중심화라는 우리의 가치를 이분도 분명히 실현할 수는 있는데 이제 딸의 문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개혁해 나갈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이 중학교도 아니 고등학교도 한국에서 안 보내놓고 당신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가 만에 하나 후보가 된다면 그런 비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더 처절하게 예.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현장을 엄청 다녀야 돼요. 예. 교육은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이들 만나고 교사들 만나고 사용자 중심의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이 우리가요. 제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인파이터거든요. 네. 마음 같으면 어린이 영어 유치원 진짜 다 잡아내고 싶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쑥밭을 만들고 싶은데 예. 이게 사실 그 사용자 중심의 또 이 다들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더라도 영어 유치원이 아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4세고시 뭐 상상치도 못하는 뭐 일이죠. 무슨 그렇습니다. 초등 의대반 네, 네, 뭐 네. 이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욕망과 막 이거를 그 집합체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맞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저는 뭐 그 여성 안배, 그 지역 안배, 뭐 이념 안배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가치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진짜 한번 똑바로 제대로 그렇습니다.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결의와 결단에 찬 사람이 와서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판단이 지금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라고 국교위가 사실 백년지 대계를 설계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정말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교위법도 제가 지금 강화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하여튼 이진숙 후보나 우리 정부가 이제 장관이 되면 큰 방향의 교육 정책은 설정을 하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국교위가 이제 앞으로 사용자 중심의 이제 교육 정책을 만들거든요. 네, 백년지 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교육 정책이 제일 문제는 네. 우리가 선이라도 예. 아주 급진적인 정책을 만들면 이 이제 엄청난 저항과 네. 대혼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도 이 개혁에 이 욕구는 강하지만 사용자를 잘 살펴가면서 정책을 수반해야지 우리 교육계가 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펼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진숙 후보가 만약에 장관이 취임되면 매일같이 교육 현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학부모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이 학폭에 시달리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교권에 침해받지 않느냐, 네. 또 아이들이 수능을 공부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걸 보면 피눈물 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문제점도 더 처절히 반성하면서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정말 우리 그 고생하는 아이들보다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거를 처절히 반성하면서 더 에너지를 내서 국민에게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 정부 때 사회수석했던 그 김현명 중앙대 교수가 이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고3 학부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안 보냈기 때문에 인생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제가 참고로 우리 아이가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네.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이는 학원을 많이 안 다니는데도. 그런데도 나 그러니까 진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진짜 총체적 난국인데 그 문제를 좀 하실 수 있는지 오늘 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유 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벌써 네. 27분인데요. 그래도 네.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평화의 소녀상은 이거를 설치와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있어서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관에 아니 분명한 자기 철학과 자기 역사관이 있다면 평화의 소녀상을 당연히 학내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분이 만약에 그 흔히 말하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학자였다면 저도 같은 비판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념적으로 소홀했다라는 말로 제가 오늘의 질문을 역사 제가 교육위원장이 돼서 말하는 게 하나하나 가지고 그러게 네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근데 판단. 이제 이분이 어찌 됐든 학자에서 교육부 장관이 되면 사실 이제 행정부지만 네.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당의 철학,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입시킬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주입시킨다는 것이 뭐 모든 진보의 철학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은 하여튼 분명한 것은 공교육 중심으로 네? 또 지방대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처럼 뭐 이런 철학을 우리가 잘 스터디 해드려서 네. 이분이 이제 다음부터는 교육 철학만큼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과 일치한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여당 의원들이 최대한 네.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본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그 일본에서 지금 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것을 사실상 일본 초등학교 교육에 예, 교과서에 담았죠? 담았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교육위에서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일본. 아니 그렇게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교과서에 담아놓고 어떻게 한일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요. 제가 이제 외교에도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예전 대한민국이 이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한번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국제사회 속에서의 우월성을 갖고 있다라고 오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대는 특히 태평양 시대는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간다. 근데 일본의 이런 거만함은 오래 못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더 역사성을 갖고 더 사과하고 그런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비판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의 제국주의가 팽창했을 때 그런 기고만장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제사회 특히 우리 이웃 나라로서 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이죠. 예. 네. 30분이어서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가셔야 되는데 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조만간 따로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의대생 이제 네. 그 전원 복귀했다. 사실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꽉 막혀 있는 의정 갈등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학생들이 국회와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일단 복귀하겠다. 네, 네, 네. 저 사실 전공의 복귀도 네, 네, 초읽기에 네. 들어간 걸로 네, 네, 보이는데요. 일단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 학생들의 교육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많은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정권 교체는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윤석열의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더라고요. 그러네요. 왜냐? 장차관이 결정이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주호 장관이 됐고 이주호 장관이 임명한 교육 공직자들이 인사 이동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권 교체는 됐는데 만나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를 만나게 되는 거고 네, 또 우리는 대통령실에서는 또 우리 여당은 조금이라도 이 교육 정책 아니 특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잘못 개진했다가 시그널이 잘못 가면 학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한마디도 서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냉각기. 예? 다만 이제 학생들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마음은 많이 가라앉았더라고요. 그 분노가. 그래서 제가 그 박주민 의원이랑 야 그러면 이럴 때 국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부 뭐 총리도 이제 나중에 만났고 대통령실 학생 뭐 전공의 교수님들 그때부터 막 만나기 시작. 경청을 한 거죠. 경청.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 정치라는 게 특히 정치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료들이 상상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해요, 사실 아시잖아요. 네. 막 스트리플링까지 돼서 이 복잡한 구도를 단순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 교수님과 학생들을 각각 만나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한 번도 제안한 적이 없대요. 제안을 해서 이 정도 환경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혜를 안 주고 이 정도 환경이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학습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공부하겠다. 이런 학습 환경, 학기 과정을 설계해 와라. 네, 교수님들한테는 이 정도 환경이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 이걸 설계해 봐라. 근데 일단 의대 학생들이 이선우 학생이 안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 안을 보면 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가 뭐 9월 학기, 뭐 줄어기 뭐 3월 이렇게 시작되는 거를 9월을 이제 7월로 빨리 앞당겨서 빨리 시작하고 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들 보여줬더니 의사협회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배울 마음이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 안이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 되겠다. 교수들도 진짜 어렵지만 아이들 한번 제자를 가르치겠다.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다만 40개 의대들의 여건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뭐 네. 강의실, 학습실, 교수들의 뭐 인프라가 너무 달라서 실험실 뭐 지금부터 이 40개 대학이 여건에 맞게 예. 지금 다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7월 20일 이후 뭐 그때 결정해 줘야 돼. 그래야지 예. 학사 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예.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모든 지혜를 집단지성의 지혜를 이렇게 모아서 상상력을 우리가 모두 동원하니까 그래도 방향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또 국민들은 또 굉장히 좀 아니 뭐 의대 학생들한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비판 분명히 있죠. 네. 다만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일반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아니라 초과 사망자가 지금 5천 명 이상 나왔어요.
이 뭐 앰뷸런스에서 돌아가신 분 너무 많잖아요. 응급실 뺑뺑이는 네네. 진짜 끔찍한 수준입니다. 정말 제가 뭐 이런 말씀 방송에서 하긴 뭐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살인마 정권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아니 초과 사망자가 3,000명, 4,000명 나오는데 너무 대책을 못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포고령에서 전공이 막 그렇게 하겠다라고 막 그 그렇죠. 폭력적인 용어 예. 쓰고, 그러니까 여기 의료계도 나름대로 엄청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학사 일정, 의대생의 복귀, 전공의 복귀가 아니라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그 병원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그냥 잠자코 있고 침묵할 수 없었다. 아니, 앞으로 이제 잘 설계해서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말 국민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좀 깊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말씀 드립니다. 주신 대로 그 응급실 뺑뺑이로 고생하는 국민들 뭐 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의사 네. 업계를 네, 네, 포함해서 그 의대생들까지. 근데 합리적으로 이 조정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 의사제, 그렇습니다. 그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어쨌든 정치적으로 국회가 해결해야 될 몫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단 없이 의논을 또 해가야 되고. 의료계도 저는 상당 부분 예전과 달리 공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의료계도 이번에 마음고생 많았고 예. 과연 국민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이 이제 정말 전화위복이 돼서 예. 대한민국 의료계가 더 튼튼하고 네, 네. 더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의료계 수준이 제일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퀄리티도 유지하면서 예.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예.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잘 앞으로 잘 지켜주셨으면 예.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소한이고 그래도 대국민 사과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했어요. 네, 김태구 우리 의사협회 회장님이 예. 2번이나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씀드리고 저한테도 큰 절을 하고 그러니까 크게 절하면서 사과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이 공동체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그 직역의 어떤 특권 의식과 그리고 어떤 그 보면 우리가 검사, 예? 의사, 너무 이게 판사들 이게 네,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다 좀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공동선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대안을 마련할지 좀 지혜를 모으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또 오늘 당면한 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가 인청문회 끝난 다음에 사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 또한 또 너무나 세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말씀을 또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